안녕하세요.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 양식,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연환경과 우리 인간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와 인간 생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지요. 세계의 기후는 5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환대기후,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열대기후는 연중 덥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많이 오는 데는 연 강수량이 10,000mm 이상이 오는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도 영상 18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열대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그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요. 또 그 동남아시아 이 적도 근처에서는 벼농사를 1년에 2번, 심지어 3번까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또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유럽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그 동남아시아 열대기후 지역, 또 아프리카 이 열대기후 지역에 침략을 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농업 방식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우니까요, 창문도 아주 크게 하고, 심지어 그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또는 그 수상가옥, 즉 호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조기후는 연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는 그러한 기후 지역을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해요. 이러한 건조기후 지역은 조금 더 둘로 세분하면은 사막과 초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을 다 합해도 연 250m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초원, 이걸 스텝기후라고 하는데, 초원은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 그래서 연 강수량이 250mm 이상 500mm 미만인 지역을 초원 또는 스텝기후 지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는 주로 오아시스 근처에서 오아시스 농업을 하고, 또 조금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농업 방식을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요. 초원지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목생활 또는 그 목축업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집을 지을 때 그래서 흙집을 짓는데 아주 단단하게 두껍게 이렇게 짓고요. 초원지대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았죠. 그 몽고, 게르, 천막 비슷하게 집을 짓는,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기후지역이 온대기후죠. 온화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온대기후 지역만 그 남쪽 한라산에부터
북쪽 백두산까지 온대기후 지역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는 냉대기후와 온대기후가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고 그 경계선은 촬영산맥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달, 이걸 최하늘, 겨울이죠.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가 안 되면 그건 냉대기후고 영하 3도 이상이면은 온대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촬영산맥 이남지방은 겨울에도 영하 3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그 북쪽은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촬영산맥을 쌀보리의 북방 한계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산맥 이북 지역에서는 쌀보리가 잘 재배되지 않습니다. 냉대기후는 여름은 아주 짧아요. 겨울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 이걸 기온의 연교차라고 하는데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큽니다. 냉대기후 지역은 춥기 때문에 나뭇잎을 보면은 넓은 화렵수렴이 아니라 뾰족뾰족한, 즉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침엽수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기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침엽수림을 즉 가지고서 통나무 집을 만들어서 생활하기도 하고, 일단 창문 같은 것은 좀 작아야 되겠죠. 추우니까. 한대기후 지역은 아주 춥습니다. 여름이라고 해봤자 영상 10도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동토의 땅, 언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는 툰드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 전에 뭐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지역, 뭐 이글루, 그들이 이글루 얼음집을 짓고 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들은 주로 술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 비슷한 그러한 그 동물인데요. 이러한 술룩을 유목하면서 생활하고, 주로 음식은 익혀 먹지 않고 그냥 날것으로 많이 먹는 그러한 생활 풍습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지형과 우리들의 인간 생활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형은 산지, 그 다음 평야지역, 해안지역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산지 지역은 아주 높지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리한 점도 있어요. 열대 지방의 고산지대는 열대 지방이지만 덥지 않고 선선합니다. 왜냐하면 기온은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져요. 그래서 해발 0m에서 기온이 30도라고 하면은 2000m에서는 한 20도 정도 되겠죠. 20도 정도 되면은 아주 선선하고 시원한 날씨입니다. 주로 우리 이제 강원도 지방을 한번 생각해봐요. 강원도 고산지대지요. 밭농사, 겨울에 우리 배추 같은 것을 이런 평지에서 심으면 더워가지고 썩어요. 그런데 이 고산지대에 가면은 선선하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고랭지 농업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평야지역, 그래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이 평야지역이죠. 일반적으로 이 평야지역은 주로 벼농사라든가 밀농사, 이러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해 있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이
집중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인구가 집중해 있으면 상업과 공업도 함께 발달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안지역. 해안지역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 바닷가 마을에 가면은 다 고기 잡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어업이 함께 발달해 있고요. 요즘같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는 그 각 물자들을 쉽게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항구가 발달해 있고 큰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큰 도시들은 해안 지역에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산, 인천, 목포, 그 다음 미국도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다 바다까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살고 있는데 자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 자연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재해 중에서 기상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홍수. 홍수가 뭔지 알죠? 가뭄, 폭설,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겁니다. 눈이 많이 오면은, 울릉도 같은 지역에 눈이 많이 올 때는 거기는 미리 눈이 온다는 것을 알고서 생활 필수품을 집에다가 사놓고서 눈이 와서 막 지붕까지 눈이 쌓이니까 못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다음 또 여름이면 꼭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죠. 또 봄에 반갑지 않은 손님,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그 황사 모래바람이 여기에 오면은 우리나라 마스크 꼭 써야 되죠. 먼지, 이것들 미세먼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지형 때문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입는 재해도 있어요. 화산. 다행히 우리나라는 화산 지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화산이 많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곳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중심에 놓고서 뺑 둘러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이쪽 해안가 지역, 미국의 서쪽 해안, 알류산 열도,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까지 거기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수시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자주 듣죠. 어떤 때는 2만 명이 그냥 실종되고 사망하고 아주 무서운 그러한 자연재해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지진. 지금까지 한반도는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네요. 경주에서 제법 진동이 심한 그러한 지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각 기관에서 지진 대피훈련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민방위 훈련 때에 지진 대피훈련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도 그냥 흔들리지 않게 이걸 내진이라고 하는데 내진 설계를 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이걸 잘 알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강에 뚝을 쌓지요. 강의 뚝은 댐이라고도 하고 그냥 보라고도 하는데, 댐은 거기에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할 수도 있으면서 전력도 생산하는 게 댐이고, 보 또는 뚝, 즉 금강 하구뚝, 영산강 하구뚝, 이러한 뚝은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력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우리가 뚝 또는 보라고 얘기하죠. 또 태풍이 미리 온다. 요즘에는 그 기상예보가 그 슈퍼컴퓨터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짚어요. 그래서 그 길목하에 있는 그 뭐 배들도 미리 들어가가지고 항구에 꼭 묶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피해가 없게 하는 그러한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연환경과 시민의 권리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국가에서 헌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5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가져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끔 누가 해 주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해 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고, 정부는 특히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태풍이 본다. 미리 정부는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을 국민들에게 일러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도 안내해 주어야 되고, 또 가뭄을 대비해서 이러한 수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강에 뚝을 쌓고 댐도 만들고 보도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지요. 이처럼 자연은 우리들에게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인간 중심주의,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인간 중심. 그래서 인간을 자연적 존재에 우선하는 겁니다.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자연을 약간 훼손해도 좋다는 얘기죠.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산 가운데가 쫙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리고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나무가 산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업 끝나면은 소나무 학교에서 몇 개씩 줍니다. 그러면 단체로 가가지고서 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산은 다 나무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변하고 있죠. 요즘에 친환경 전력을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을 싹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그 열판을 설치하는 건데 미관상 아주 안 좋고 생태학적으로 볼 때도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간 중심주의인데 인간을 자연적 존재에 우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만 살면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이러한 것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탄 같은 건 이미 거의 고갈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강원도의 탄광들 지금 석탄을 캐지 않으니까 거의 다 쇠퇴했죠. 태백, 정선. 앞으로는 이제 석유도 고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한 대체 에너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소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돼야 되고, 요즘에 그 전국에 가면은, 곳곳에 가면은 막 큰 풍차 같은 것이 돌아가죠. 풍력 발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전력 생산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생태중심주의는 뭐냐?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로 하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된다. 또 자원도 고갈되고 그래서 자연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공존. 이걸 모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를 조금 더 강조하다 보면 이제 아까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자연이 인간을 우선한다고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대두되냐면 환경 파시즘이라는 것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고 요즘에 친환경단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연에 대해서 애착이 심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간혹 듣게 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문제 정도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의 실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장하는 내용이죠. 쓰레기 분리배출 괜찮지요? 이 쓰레기 분리배출한 지 얼마 안 돼요. 내가 처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그냥 아래로 집어 던지면은 아래에 쌓이게끔 아파트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종량제 봉투라는 것이 없고 무엇을 버리더라도 돈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투입부를 막더니 아래다 갖다 버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통 재활용품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돈도 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에너지 개발 좋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차량의 소통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배기가스가 이 대기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그만큼 우리 승용차들의 운행 빈도가 낮아지니까 좋은 거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확대한다.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까지도 화석연료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그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대기를 많이 오염시켜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빨리 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화석연료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자연재해는 진행 속도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느리다, 천천히 옵니다. 장기간 지속되면은 사막화에 영향을 준다. 자, 사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뭘까요? 가뭄.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이 처음에는 갈라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사막화가 됩니다. 3번, 다음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3도 미만이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3도 미만. 보통 사계절로 말하면 그 12달, 1월 달이 가장 춥죠. 그래서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다. 겨울은 아주 길고 추워요. 여름은 짧고, 대륙성 기후, 대륙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기후인데,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륙성 기후는 일반적으로 춥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지역이죠. 그리고 냉대기후에 해당되는 거, 울창한 침엽수림, 이게 바로 냉대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오렌지 재배 농장, 이건 온대기후, 온대기후 지역에서도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냐?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를 세분해서 나누면은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은 뜨겁고 비가 적게 옵니다. 겨울은 포근하면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 습연한 기후. 이러한 기후에 알맞는 작물은 포도, 오렌지, 올리브, 이러한 것을 농사짓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문용어로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재배 농장은 자세하게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조금 범위를 넓히면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개방적인 전통 가옥이다. 자, 집을 막 개방했어요. 이게 추우면 안 되겠죠. 문을, 창문도 조그맣게 하고. 그런데 개방했다는 얘기는 날씨가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 가면은 문 같은 걸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어요. 더운데 문 닫아 놓았다가는 숨이 막혀서 생활하기가 무척 곤란하겠지요.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뭐 이건 사막, 건조 기후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은 강수 현상에, 자, 강수는 이제 물이 내리는 거죠. 강수는 이제 강수량 하면은 비가 오는 것은 강우량, 눈이 오는 건 강설량. 그래서 이 눈과 비가 오는 것을 합해서 이제 강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영동지방, 그럼 영동지방은 어디냐?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의 동쪽, 즉 동해안 지역을 영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북동풍이 불 때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위치한 인도의 아쌈 지방. 이 인도의 아쌈 지방은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세 군데를 들라 하면은 인도의 아쌈 지방,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 그 다음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 이 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는데 연 강수량이 10,00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아쌈 지방은 특히 남서풍이 불 때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럼 어떠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느냐? 상승 기류라는 거죠. 상승 기류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면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더우면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차가워진다고 그랬죠. 그럼 위에서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온은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를 넘지 않는다. 여름이라고 해봤자 10도를 넘지 않아요.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습니다. 한대기후죠. 짧은 여름에만 초원이 형성되는 지역이나 연중 눈이 덮여있는 지역을 볼 수 있다. 한대 기후입니다.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장하는 내용이죠. 도로를 건설할 때 동물의 이동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전만 해도 각 도로를 가다 보면 터널도 아닌데 터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넘어가게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동물이 넘어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 도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이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생태학적 관점이죠.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은 자연이 인간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에 순응하자. 이게 환경 결정론이고, 환경 가능론은 인간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환경 가능론입니다. 문화 결정론은 뭐냐? 자연과 문화가 있는데 문화는 인간이 만들었어. 따라서 인간은 자연보다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게 문화 결정론이죠. 어쨌든 6번의 답은 4번 생태학적 관점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은 강풍에 의한 창문이 파손되었다.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이 범람했다. 뭐가 올 때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까? 우리나라 8월달, 9월달, 심지어 10월달까지 해마다 꼭 잊지 않고 반갑지도 않은데도 찾아옵니다. 태풍이죠. 3번.
8번 미출친 기억의 관점이 반영되어 나타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나친 개발로 자연환경이 파괴된 후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해야 한다. 관점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그래서 자연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자연을 너무 우선시해도 안 되고 인간을 우선시해도 안 되고 그냥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관계를 맺자. 자연을 신격화 안 되는 거죠.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갯벌을 간척하겠다. 갯벌을 간척하게 되면 공업단지는 그 땅 육지로 만들어서 조성될지 모르지만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수 확보를 위해 다목적 댐을 건설하겠다.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건 좋아요.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에 그 강물에 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크게 4대 강이라고 해가지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걸 우리나라 4대 강이라고 하는데 이 4대 강에 운하를 만들자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운하가 어렵습니다. 유럽에 가면 운하가 많이 있어요. 중국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 운하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이 즉 물의 양이 1년 내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보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넘쳐. 비가 안 올 때는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쭉 어느 정도 유지시켜 가지고 4대 강을 연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환경론자들이 그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대신 댐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댐과 보를 만들었죠. 이 근처에도 세종보라는 게 있고 공주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추구하는 이번 정권에 와서 이러한 보를 설치하자는 참 철거하자는 주장이 대두돼가지고 지금 몇 개의 보는 철거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따라서 8번에 해당하는 답은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 통로를 건설하겠다. 이것은 우리도 좋고 자연도 좋고 그래서 공존에 해당됩니다. 9번 미출친 기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적절한 것은 세계 인구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한다. 그건 당연하죠. 다 자기가 살기 좋은 땅에 가서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딱 보았을 때에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사막에 가서 살을래요? 어렵죠. 토양이 척박하다는 것은 거의 농사가 안 된다는 땅입니다. 그 산악지역에 가서 뭐를 먹고 살아요? 극지방,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지역.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뭐 여름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덥지 않고 겨울 그냥 옷만 따뜻하게 입으면 그냥 넘길 수 있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사회안정과 통합, 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죠. 환경파괴는 최소화하고자 해야죠. 경제의 빠른 성장만을 내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뭐뭐만을 이게 함정이죠.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까지는 봐주겠는데 경제의 빠른 성장만을 우선시한다. 그럼 자연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니죠.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자,
사회 안정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소수민족 또 다수민족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회, 안정된 사회가 필요하죠. 한정된 자원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석유 조금 있으면 없어지니까 조금씩 아껴 쓰고, 석탄도 이제 거의 고갈되었으니까 아껴 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수고했어요.